네, 그럼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발표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 자료와 포스터 논문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데이터 연계 방법론을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신기일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신기일 교수님, 세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신기일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데이터 연계 방법론입니다. 확률 표본 정보를 활용한 비확률 표본 기반 추정 방안, 패널 및 경시적 자료에서 결측치 처리 방법, 그리고 언어 모델을 활용한 이종 분류 체계 연계 및 이혁명 매칭에 대한 발표와 함께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모두 듣고 난 후에 토론자의 논평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고려대학교 박민규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이근백 교수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장광선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는 옆에 계신 통계청 김서영 과장님, 연세대학교 강상욱 교수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진회승 책임연구원님, 이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토론 시간에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고려대학교 박민규 교수님께서 확률 표본 정보를 활용한 비확률 표본 기반 추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의 박민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통계학 분야나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확률 이론이고, 또 확률 이론의 가장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임의화, 랜더마이제이션이 있죠. 그래서 랜더마이제이션이 없는 상황에서의 추론은 거의 이제 특히 이 국가통계라든가 우리가 통계를 작성을 해서 공표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임의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랜더마이제이션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통계적인 어떤 통계 이론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조사 통계학 분야에서는 실제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가, 그게 이제 결국은 알려져 있고, 또 모든 개체들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특정 개체라든가 우리가 사업체 조사를 하게 되면 특정 사업체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항상 0보다 크다. 그래서 실제 배제되는 개체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러한 가정 하에서, 그다음에 표본 설계라는 확률화 구조를 우리가 정의하고 그 구조에 맞춰서 표본을 추출함으로 인해서 확률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확률 구조에 의해서 통계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확률 샘플, probability sampling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제 그 가정들이 깨지게 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표본 설계 방법들을 이제 비확률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본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까지 학계에서도 그렇고 통계청에서 실제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부분, 또 승인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비확률 표본이 사용된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실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을 나누는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살펴봤을 때
실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서 가구를 가거나 사업체를 방문하게 되면 그 가구나 사업체가 반드시 응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 대체가 이제 일정 수준 이상 항상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확률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무너진 확률 구조이지만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응답이라는 이 무응답이 발생했을 때 무응답 발생과 관련된 어떤 적절한 통계적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또 몇몇 어썸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통계적으로 타당하다 주어진 가정들 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이제 갈수록 사실은 조사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발론티어 샘플링이라든가, 사실 그 자원자 샘플이라고 하지만 무응답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게 자원자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가장 많이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게 쿼터 샘플 인데, 쿼터 샘플을 비확률 표본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확률 표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수행하는 부분 내에서도 사실 발생하는 무응답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이 무응답이 항상 발생하고, 어떤 개인은 죽어도 또는 어떤 사업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개체는 어쩔 수 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표본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정의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흔히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내용들, 오늘은 여기 이제 수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수식에 대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주요 이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제까지 연구되었던 내용들을 요약 발표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확률 표본, 뭐 비확률 표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전통적인 정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조사 대상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0인 그러한 개체들이 존재를 하는 그런 표본 설계를 기본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추정을 했을 때 추정량이 편향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표본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예측했던 또는 예상했던 표본 오차의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경향 점수 조정이라는 방법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귀 형식의 어드저스트먼트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하거나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비확률 표본을 이용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의 이제 랜더마이제이션 개념을 가정을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하나는 실제 이 개체가 표본으로 뽑혀서 응답할 거다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메커니즘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측정하는 y-값, 그러니까 관심 변수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발표들을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수준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러한 관측값들이 어떤 분포라든가 모형을 따른다라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랜더마이제이션 메커니즘을 가정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샘플링 디자인에서는 이 개체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은 이미 알고 있고, 그 확률이 모든 개체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응답이 발생을 해서 실제 이제 무응답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무응답 조정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확률 표본 추출법에 근거해서 나온 어떤 추정량이라든가 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편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확률 표본이 주어졌을 때 현재 지금 제공되고 있는 또는 제한되고 있는 방법론으로는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인버스 프로베빌리티 웨이팅하고
캘리브레이션, 그다음에 이중 강건 추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 여기 나와 있는 IPW 에스티메이터라고 저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건 실제 각 개체가 실제 표본에 뽑혔고 그다음에 조사에 응할 확률을 우리가 정의하고 그 확률의 역수를 여기 나온 것처럼 DIA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테이션상으로 보면은 비확률 표본을 제가 SA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SA를 이용을 해서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다. Y의 뭐 모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음과 같은 가중치가 적용이 된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확률 표본 설계 하에서 무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이 DI 값을 알게 되지만 이 비확률 표본에서는 우리가 이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추정한 DI 값을 우리가 DI 해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DI 해의 정의를 위해서는 보통 이제 뭐 난파라메트릭 또는 파라메트릭 모델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X값 또는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X값과 그다음에 적절한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뭐 파라메트릭 모델을 세울 수도 있고 난파라메트릭 또는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을 세워서 이걸 이제 추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제공이 됐다. 특별히 이 이제 DI 햇을 추정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알려고 하는 모집단으로부터 여기 SA라고 하는 샘플이 뽑혔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안, 이 추정량이 굉장히 DI 햇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모델에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모형에 오류가 있을 때는 우리 추정량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그 어떻게 이 개체가 표본으로 뽑히고 조사가 됐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무시하자.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가진 샘플이 통상적으로 기초통계학 같은 데서 배우는 랜덤 샘플이라고 가정하고 다만 거기서 측정된 Y 값들이 여기 스크사이라고 하는 특정한 모델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이 모델은 다만 평균과 분산에만 디펜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MX 베타라는 게 이제 이 Y의 익스펙테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X와 베타의 함수다. 베타가 이제 모수가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귀 모형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모델에 디펜드하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가정이 틀리게 되면 추정량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MX 베타라고 표현된 모델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의되었을수록 사실은 모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한 선형 모형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실제 각 개체의 개체의 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여기와 같이 모평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앞에서 IPW가 가지고 있는 민감도에 비해서는 훨씬 덜 민감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W 로스트 에스티메이션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DI 햇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DIB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DIB는 확률 표본 설계를 통해서 추출된 표본에 의해서 산출이 된 각 개체의 일종의 샘플링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에 추정이 된 각 Y를 추정한 MXI 베타 햇 그다음에 실제 양쪽 표본에서 그러니까 SA와 SB에서 계산이 된 추정량들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추정량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 추정량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 MXI 베타라는 이 함수를 일반적인 회귀직선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귀 추정량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그 모집단 정보가 아니라 확률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추정된 모평균을 보조 정보로 활용한다라는 그 차이가 있고요. 이 추정량의 가장 큰 특징은 DIA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델이나
또는 Y의 예측을 위해서 사용한 모델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일치성과 그 다음에 근사 비편향성을 만족한다는 그러한 이론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DI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형이나 또는 Y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형 둘 중에 하나만 맞더라도 실제 이 추정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사적인 성질들은 바람직한 성질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두 모형 다 틀리면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되는데 둘 중에 뭐가 맞았느냐 이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정량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저희 연구에서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맞았을 때에 아니면 두 개가 둘 다 틀렸을 때에 적어도 우리 추정량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동성, 통계적인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한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게 모집단에 대한 어떤 정보들, 즉 확률 표본 설계에 근거해서 나온 비편향 추정량이 되는데 이 추정량 역시 모수가 아니라 추정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정값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안을 해보자. 우리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Penalized Regression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idge Regression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X1, X2가 있고요. X1, X2에 대해서 X1에 대해서는 모집단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인 거고 X2는 모집단 정보를 모르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1은 성 연령 개인 단위로 봤을 때 성 연령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의 분포를 나타낼 수 있고 X2는 다른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값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수준이나 아니 소득 수준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값들이 다른 좀 큰 표본으로부터 확률 표본으로부터 추정이 됐다면 그 추정된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가중치를 구하는 문제고요. 이 가중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 표현된 것처럼 가운데 람다가 하나 있는데 이 람다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집단 정보가 정확하면 그 정보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주자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페널티를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쿼드래틱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옵티마이즈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옵티멀 그 페널티 파라미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선형 모형을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X1과 X2가 각각 주어졌을 때 X1은 모집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보조 변수들을 나타내고 X2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다시 말해서 추정된 값이다라고 했을 때에 최종 추정량의 MSE를 그러니까 바이어스의 제곱과 그다음에 그 분산의 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페널티 함수를 페널티 값을 우리가 찾아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페널티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즉 각 추정량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이제 분산이죠. 분산들이 얼마만큼 크냐 작냐 그 상대적인 값을 이용을 해서 이 페널티 값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하고 어떤 식으로 이 페널티 값들을 우리 모형의 값들로서 제너레이트 할 거냐를 좀 이론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한 이 추정량, 옵티멀 페널티 값의 추정량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Y의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을 구했을 때에 그게 이제 회귀 추정량과 상당히 유사하고 그다음에 얘가 컨시스턴트한 에스티메이터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뭘 했냐 여기 보면 그 내셔널 바로메터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MBS를 통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일종의 이제 할당 추출을 통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KSIS라고 해서 그 GIS라고 해서 미국에서 하는 GISS라고 해서 하는 그 조사와 유사하게 한국에서 하는 이런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이제 확률 표본 설계에 근거해서 나온 정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조사로부터 나온 결과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그 각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도를 한번 예측하는 그러한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 이제 그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할당 추출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지역과 성과 연령에 대해서는 모집단 정보가 확실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할당 기준이 있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투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 수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political orientation, 그다음에 정치 성향이죠. 정치 성향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그 어디에는 없기 때문에 이 KSIS 조사로부터 우리가 추정된 값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캘리브레이션 방법이라든가 옵티멀한 방법들을 일단 적용을 해봤고요. 여기가 이제 결과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그 성 연령 이외에 그 교육 수준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결과들을 비교한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원래의 그 값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옵티멀 값들을 넣었을 때의 실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 그 캘리브레이션만 이용했을 때, 즉 성과 연령 정보만을 이용을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아주 세밀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제 가중치 작업들을 실시를 하거나 또는 캘리브레이션을 그 교육 수준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넣었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제 그 양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비율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제시한 옵티멀 감마를 쓰는 것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사실은 기존에 그 비확률 표본이 있을 때 그 비확률 표본만을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W 에스티메이터가 대표적인 거지만, 그 외에 캘리브레이션이나 리그레션이나 또는 더블리 로버스트 에스티메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더블리 로버스트 에스티메이션을 활용할 때에 부정확한 보조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본 예에서는 할당 추출법이 고려가 됐는데, 2006년도 연구를 보면 할당 추출법이 말 그대로의 정의에 의해서 표본이 추출된 경우에는 그 추정량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중치가 사후층화 가중치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 예에서는 DI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델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확률 표본이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그러한 예였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마무리하면, 실제 비확률 표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IPW 에스티메이터인데, 그 IPW 에스티메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과 보조 정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추정량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제 그 영향력을 줄이거나 또는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추정 단계나 또는 표본을 추출하는 단계에서 실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들이 병행이 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케이스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쌓여야 사실은 비확률 표본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은 모두 다 어썸션에 기인합니다. 이제까지의 통계 국가 통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썸션이, 그러니까 가정이 들어간 결과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즉 가정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됐다면,
비확률 표본을 근거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정들에 대한 타당성은 케이스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기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이근백 교수님께서 패널 및 경시적 자료에서 결측치 처리 방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이근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패널 및 경시적 자료에서 결측치 처리 방법인데 그냥 이 튜토리얼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제가 20분인지 몰랐어요. 이메일에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못 봐서 그래서 그 PPT에는 양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지금 요 발표는 많이 줄였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거는 그 PPT를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있을 겁니다. 제가 쓴 책이라니요. 중간에 여기 서론이랑 결측치만 남기고 중간 챕터 하나를 날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가 우선 경시적 자료라는 게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그 경시적이란 말이 롱지튜드널 데이터인데 우리가 그 위도 경도할 때 그 레티튜드, 롱지튜드 할 때 그 레티튜드, 롱지튜드에 해당되는 게 이제 경시적 자료,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료는 한 개체들이 반복 측정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건강 검진 같은 거 받을 때 2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서 나온 혈압이 코레이션이 존재하는 거고 개체가 달라지면 독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이제 평균에 따라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의 혈압 평균이 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룹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히들 패널 데이터라고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사회과학에서는 패널, 그다음 뭐 타임 시리즈라 그러면 개체 하나가 반복 측정되는 건데 이제 경시적이라 그러면 서브젝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개체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경시적 자료를 이야기할 때 횡단면 자료,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랑 경시적 자료 분리하는데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는 그냥 한 서브젝이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웃컴들이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시적 자료는 반복 측정되는 나한테서 나온 같은 서브젝에서 나온 반복 측정되는 애들은 코레이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성질들이 있고요. 그다음 대체로 나한테 혈압이 쭉 나왔다면 이 코레이션은 양의 코레이션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이게 바이오 쪽의 데이터다 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미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싱으로 인해서 분석이 복잡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시적 자료의 장점은 이제 개별적인 패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한 사람이 이제 반복 측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복이 많으니까 신뢰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노테이션을 보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YIJ라고 할 때 I는 사람을 나타내고요. 보통 J는 이제 반복되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혈압을 쟀다 하면 J가 1은 1월 달, J가 2는 2월 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IJ는 이제 뭐 설명 변수고요. 이거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이 경시적 자료는 필연적으로 미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말을 안 듣죠. 쫙 관찰되다가 사라져 버려요. 드랍아웃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미싱이 일어날 때 이 미싱이 일어난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미싱 데이터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뒤에서 말하는 그냥 컴플리트한 데이터 모든 게 다 관찰된 사람만 서브젝만 갖고 흔히들 사회과학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바이어스가 생긴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흔히들 많이 하는 방법이 그 컴플리트 개체, 완전한 개체를 갖고 하면 미싱이 일어난 애들은 다 지워버리고 개체는 지우고 컴플리트한 애들만 이용하면 한다든지 아니면 관찰됐는데 1월, 2월 달까지 혈압 재고 3, 4, 5, 6, 7, 8, 10일까지 없으면 2월 달 갖고 3, 4, 5, 6, 12 채워 넣는다. 그런 형태로 하기도 하거든요. 이 두 방법은 이피션시라든지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그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게 멀티플 임퓨테이션 방법을 쓰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미완성 경시적 자료 분석에서 이렇게 미완성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노테이션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릴게요. YIJ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YI는 i번째 사람이 반복 측정된 애들을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YI1은 1월 달에 혈압이고 YIN은 뭐 12월 달에 혈압이라면 이게 다 관찰됐다 그러면 컴플리트 데이터 리스폰스 벡터가 되겠고, 이거 근데 이제 관찰된 것도 있고 미싱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로 나눠가 YI 서브 0랑 O랑 YIM으로 나눴을 때 O는 관찰되고 M은 미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 데이터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다음 RIJ는 얘가 관찰됐으면 1이고 아니면 0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디케이터로 잡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는 YI 벡터랑 RI 벡터랑 XI 코베릿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은 YI랑 RI, 그러니까 YI랑 RI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둘에 대한 조인트 분포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 관심은 YI에 대한 분포에서 뭐 MLE를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스폰스 모델, 두 번째 모델에서 주로 관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를 못 쓰니까, 포인트를 이겁니까? 아이고, 포인트 아까 쓰시던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밑에 거에서 YI랑 RI의 이 조인트 분포를 나눠서 최고 밑에 이 부분을 보면 YIM 기분 YIO랑 RI랑 그 두 개의 조인트로 했을 때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관찰된 거니까 아이덴티파이 되는데 앞에 부분은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통계학에서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 데이터 모델, 그러니까 YI랑 RI를 분포를 이렇게 두 개로 갈라서 이야기했을 때 뒷부분에 해당되는 확률, RI 기분 YI를 미싱 데이터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통계학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미싱 컴플리트리 랜덤, 완전한 임의 결측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MAR 미싱의 랜덤, 그 다음 미싱 나라 랜덤, 그렇게 세 개로 가르는데 미싱을 크게 가르면요. 완전 임의 결측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미싱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결정할 확률이 X에만 의존하고 Y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원래 그 정부에서 R&D 예산을 컷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갖고 스터디 하다가 1000명을 갖고 스터디를 했는데 5천으로 버짓이 컷됐어요. 그러면 500명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전을 던져갖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을 동전을 던져갖고, 뭐 동전 던진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해갖고 500명 살려갖고 스터디를 했다. 그러면 이게 500명 날린 게 전혀 Y에 의존하지 않고 날아간 겁니다.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일어났을 때 완전 임의 결측, Missing Completely Random이고요. 이거는 흔히들 여러분들이 아마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이라고 G라는 방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시력 자료나 패널 데이터에서. 그때 이걸 쓸 수 있는, 이 가정하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거의 안 일어나죠. 근데 원래는 특이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Missing의 랜덤인데, 이거는 미싱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관찰된 값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기 교수님들 많은데 학생들이 중간고사 치고 시험을 버렸어요. 그러면 드롭하죠. 그러면 파이널 이그잼, 기말고사 성적이 미싱이 일어났는데, 미싱이 일어난 이유가 중간고사 성적 때문에 미싱이 일어난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관찰된 값에 의해서 미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미싱을 MAR 미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미싱 나라 랜덤 앞에 두 케이스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갖고 스모킹 금연 스터디를 하는데 금연을 잘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쭉 했는데 이번 달에 딱 가갖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담배를 폈어요. 그러면 가서 금연 클리닉에 가서 나 담배 피웠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면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안 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미싱은 어떤 거죠? 미싱된 값 때문에 일어난 드롭아웃이 되는 거예요. 미싱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형태의 미싱을 미싱 나로 랜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냥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흔히들 이제 경시적 자료나 패널 자료에서 이그노얼 오브 미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이제 흔히들 MAR 미싱이랑 막 섞어 쓰는데, 원래는 MAR 미싱 가정하에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못 쓰니까 참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어디 있죠? 포인트 좀 이겁니까? 이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분포가 두 개로 갈리지 않습니까? 갈리는데 관찰된 값이랑 미싱 인디케이터에 대한 조인트 분포가 파라미터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이 파라미터가 Y에 관련되는 파라미터랑 그 미싱 메커니즘에 관련되는 파라미터는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라고 할 때
이그노럴 오브 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MLD를 구할 때 이게 로그 라이클리드를 취하니까 로그 라이클리드는 두 개가 분리되는데 세타에 대한 미분을 취하면 이 두 번째 컴 미싱 데이터 메커니즘은 전혀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그노럴 오브 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그노럴 오브 미싱 하에서의 장점이 뭐냐 하면 이 앞에 봤던 이 미싱 파트에 관련되는 조인트 분포가 MAR 미싱 하에서는 미싱이 observe에만 의존하지 알라인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임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싱 값을 yi가 기분된 이 분포가 존재한다면 여기서 난수를 발생시켜 갖고 멀티플 임퓨테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임퓨테이션 방법이 이그노럴 오브 미싱 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무시 가능한 이그노럴 오브 미싱 하에서는 어떤 통계적 방법을 쓰가 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패키지, SES나 뭐 R이나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이그노럴 오브 미싱 하에서 만들어지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델들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피팅해 갖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GE 방법은 아까 GE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싱 컴플리트리 랜덤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동전 던져 갖고 취할지 말지 결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하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GE 방법을 MAR 미싱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IPW 그러니까 Inverse Probability Weight라는 방법을 써갖고 IPWGE라는 방법을 써갖고 하는데 이건 패키지나 이런 데 지원합니다. 이건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건데 일반적인 GE랑 이게 그 추정식이고요. IPWGE 차이는 이 부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R라인은 아까 미싱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관찰되냐 관찰되지 않았냐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였고요. WI는 웨이트 값인데 이 관찰될 확률에 대해서 관찰이 많이 관찰됐다 그러면 이 확률이 1에 가까워지겠죠. 완벽하게 다 1이 돼버렸다 그러면 웨이트 값이 1인 거예요. 근데 관찰이 많이 안 됐다 그러면 이 확률이 0보다 적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요 확률 분의 1이니까 확률 값이 이 웨이트 값이 점점 커지겠죠. 우리 그 여론조사에서 20대가 잘 표집이 안 된다 그러면 웨이트 값을 준다는 말은 그걸 뻥튀기 한다는 의미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메이링 이퀘이션에서 그를 뻥튀기 해갖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뭐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아갖고 이거는 뭐 그 G 방법에서 예제인데 딴 거 필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G 방법으로 피팅했는 결과랑 G 방법으로 피팅한 결과가 요 밑에 거고요. 그다음 IPWG 그러니까 MAR 미싱 하에서 피팅했는 결과 요 두 개씩을 비교했을 때 추정치에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시력 자료 분석할 때 G라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제너라이즈 에스메이링 이퀘이션을 쓰는데 그게 미싱 컴플리트리 랜덤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쓰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이 로빈슨 방법이라 해갖고 이 위에 방법 이걸 써야 IPWG를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걸 쓰고 계셔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제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키가 뭐냐면 미싱 나러 랜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갖고 거기에 주안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YI랑 RI의 조인트 분포는 관찰된 값이랑 RI에 대한 조인트 분포랑 YI 미싱에 대한 컨디셔널 분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민감도 모수라는 건데 민감도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에 관련되는 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사실 직관적으로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예제를 보면서 이 모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미싱 나러 랜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셀렉션 모델이라 그래서 선택 모형, 패런 믹스처 모델, 그다음 쉐어드 파라메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쓰는 게 셀렉션 모델이랑 패런 믹스처 모델 두 가지 방법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모형은 앞에 미싱 데이터 메커니즘 설명할 때 나왔던 그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 주로 요즘 많이 쓰는 건 패런 믹스처 모델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선택 모형에서 뭐 굳이 쓴다면 YI랑 YI1이나 YI2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노마를 따른다고 할게요. 바이베리언 노마를 따른다 하고
R라인은 두 번째 옵저베이션이 관찰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내는 지시 변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건 무조건 관찰됐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랬을 때 얘가 관찰될 확률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관찰됐는지 안 됐는지는 첫 번째 값은 무조건 관찰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값에 의해서 의존하게, 두 번째 값은 미싱이 뭐 관찰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관찰됐으면 그냥 이타2는 될 텐데 이게 관찰 안 돼 버리면 이타2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게 이제 민감 모수라는 거,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분포가 모수적으로 접근했다. 그럴 때는 민감 모수가 존재하지 않아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라이클리드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모수적으로 했을 때는 민감 모수를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모수적으로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수적으로 접근하면 그 분포에 따라서 이 추정치가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 주로 쓰는 게 패런 믹스처 마데인데 여기서 노테이션 잠깐만 이야기하면요. RIJ는 아까 관찰되면 1이고 아니면 제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노톤 이 단조 결칙이라 가정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번만 관찰되고 나머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두 번까지만 관찰되고 1월, 2월 달에 혈압재고 그다음 안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3월까지만 관찰되고 나타나지 않고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SI가 1이란 말은 이 사람은 한 번만 1월 달에만 관찰된 거예요, 혈압이. SI가 2라는 말은 1, 2월에 관찰됐다는 의미고 SI가 3이면 3월 달까지 관찰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분포에서 보시면 YK, 이 YI에 대한 조인트 분포가 K번째 패턴이란 말은 K달까지 관찰되는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YI1부터 YIK는 이건 다 관찰된 값이죠. 그런데 K 플러스 1부터는 관찰이 안 된 애들입니다. 그럼 얘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SI는 1월 달까지만 1월 한 번만 관찰됐다는 거니까 첫 번째 건 무조건 관찰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달에 관찰 안 됐고 세 번째 달에 관찰 안 되고 네 번째 관찰 안 된 겁니다. S가 2란 말은 2월 달까지 관찰돼 1월, 2월 관찰됐고 그다음 3, 4월 관찰 안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그때 이제 MAR 미싱에서 생각하는 어떤 리스트릭션을 갖고 와갖고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방법 하나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Complete Case Missing Value Constraint인데 밑에 딴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주로 저걸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미싱을 얘가 아까 퀘스천 마크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얘들을 갖고 와갖고 아이덴티파이 하게 쓰겠다는 겁니다. 얘 두 개를 갖고 와가 하겠다는 거고 얘는 천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갖고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건데 이제 예제를 갖고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성장 호르몬 연구인데 이제 160명의 4개의 그룹을 해가 그로스 호르몬 그룹, 그로스 호르몬이랑 엑서사이즈 그룹, 플래시보 그룹, 플래시보랑 엑서사이즈인데 여기서 저는 그로스 호르몬이랑 엑서사이즈 그룹이랑 플래시보랑 엑서사이즈 그룹 두 번째, 네 번째 그룹만 갖고 와서 리스폰스 베리어블은 이제 머슬 근육 강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요약한 건데 이게 뭐냐면 EP는 엑서사이즈 플래시보 그룹이고 엑서사이즈 그로스 호르몬 그룹인데 1, 2, 3 얘는 이제 한 번만 관찰된 거예요. 한 번 전만 관찰됐는 게 7번이고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서 관찰된 애가 7명, 얘는 2번 관찰된 거죠. 얘는 3번 관찰돼가 그거의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렇게 적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죠.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내가 알고 싶은 거니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MAR 미싱으로 해갖고 피팅해 보고요. 미싱나를 랜덤에서 민감도 분석으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해갖고 분석해 보고 그렇게 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이건 노테이션은 생략하고요. 말로 설명했으니까. 자, 미싱 데이터 메커니즘에 의해서 패턴을 3개로 갈른 겁니다. 얘는 한 번만 관찰된 그룹, 얘는 2번까지 관찰된 그룹, 얘는 3번까지 관찰된 그룹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는 분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을 때 이들의 분포를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 어떤 패턴이든 첫 번째는 다 관찰되니까 노말로 가정하고요. 그러니까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다르게 했는 겁니다. 그다음 첫 번째 패턴은
한 번만 관찰되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관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패턴에서는 얘들은 아이덴티파이 되니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는 얘들이 다 달라야 됩니다. 얘들이 다 달라야 되는데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얘만 다르게 잡고 나머지는 같다라고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컴플리트 케이스 컨스트레인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룹에서 세 번째 그룹은 아이덴티파이 되는 그룹이니까 이렇게 가정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패턴 하나, 두 개만 관찰된 건 세 번째가 없으니까 그때는 얘만 다르게 잡고 나머지는 같다라고 가정해갖고 좀 강한 가정이죠. 원래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 패턴에 어디에 속하느냐에 대해서 멀티노미얼 분포로 가정하고요.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자 그래서 파라미터를 갈라가 보면 이게 앞에서 봤던 얘 둘이는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는 거를 그거요. 얘들은 아이덴티파이 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는 파라미터들을 아이덴티파이 되는 그룹이랑 그 파라미터랑 델타라고 더해 갖고 이 델타가 빵빵이 돼 버리면 다 같다라고 잡아 버리니까 MAR 미싱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갖고 뭐 여기 뭐 내용이 있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델타들이 같다라고 하고 델타의 레인지를 마이너스 20에서 10까지 여기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건 어떻게 잡았느냐라고 물으시면 이건 전문가 있는데 델타의 레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가 원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하고 이제 델타가 그룹별로 달라진다. 아까 모든 델타는 같은데 그룹별로는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놓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값이 마이너스 20에서 0으로 변하고 델타 이 엑셀사이즈 그로스 호르몬 그룹, 엑셀사이즈 프레시브 그룹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 둘 다 빵빵일 때 MAR 미싱이고 이게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는 세타 요 세 번째 옵저베이션의 그룹별의 평균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점을 기점으로 해가 요거 0이란 말은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이 센시티비티 파라미터 값이 변함에 따라 이 위쪽은 뭡니까? 차이가 있다. 이게 앞에 게 더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밑으로 내려오면 뒤에 게 더 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 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는 베이지안 관점으로 해갖고 센시티비티 파라미터에다 프라이어를 줘갖고 아까 마이너스 20에서 10으로 프라이어를 줘갖고 포스티리어 분포로 해갖고 피팅해 본 결과인데 미싱 나러 랜덤일 때 값이랑 MAR 미싱일 때 차이가 요건 세타입니다. 세타에 대한 추정치로 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요건 뭐 요약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키는 뭐냐면 우리가 그게 있다. 파라미터 그 미싱 나러 랜덤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MAR 방법이라는 그 세스나 R에 있는 그걸 그대로 피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요 예제에서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건 레퍼런스고 이상입니다. 네, 이금백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 발표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장광선 선임연구원님께서 언어 모델을 활용한 이종 분류체계 연계 및 이혁명 매칭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티 초고대 AI 연구단의 장광선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언어 모델을 활용한 이종 분류체계 연계 및 이혁명 매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두 교수님과는 좀 결이 다른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통계학 전공자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 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키스티에 처음 오고 나서 이제 언어 모델을 개발하게 됐고 이 언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을 조금 지원하는 역할을 조금 계속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스티가 NTS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분석 서비스도 만들지만 이제 보통 국감때나 과기부 이제 공무원 분들께서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관련된 연구자의 동향을 한번 정리해서 뭐 세 장 내외로 갖고 와 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통계 데이터, R&D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점이 그러면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희는 연구자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모든 정보가 이 연구자가 반도체를 연구하는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지, 통계를 연구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사람이 수행한 과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제가 이제 어떤 이제 과학기술 표준분류 체계 기반으로 어떤 분류에 속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류 체계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하고 그거 기반으로 뭐 국감대나 과기부나 또 저희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사실 일일이 사람들이 했던 작업들을 저는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조금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키스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TIS 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연구 과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과학기술인 번호 혹은 연구자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조금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고요. 현재도 많은 연구원분들이나 교수님들 혹은 학생들이 과제를 기획했었을 때 과제 공고를 보고 연구자 정보를 조회하고 과거 이 과제에 채택된 과제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 또 이 과제에서 산출된 논문이나 뭐 연구 보고서 특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R&D 탭이라는 서비스를 NTIS에서 조금 개발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탭이란 것은 이제 토탈 어널리시스 보드 즉 대시보드 형태로 R&D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좀 약자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과기부나 관련된 부처 위주로 먼저 제공을 하였다라면 현재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가 R&D 현황이나 관련 동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 보시면 과제 연도별로 과제 개수 현황, 과제비 현황, 또 이 해당 예를 들어 반도체면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연구자가 가장 많은 연구비를 사용했는지 혹은 과제 수를 더 많이 했는지 그리고 해외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키워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특정 분야별로 이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분야별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그러면 분야별로 통계를 뽑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과제 국가 R&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표준 분류, 6T 분류, 중점 과학기술 분류가 다 매핑 다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관련된 분야를 찾아서 통계치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셨으면 과제 담당자였으면 아마도 이제 조사 분석 기간에 이제 과학기술 표준 분류도 입력하셨을 거고 중점 과학기술 분류 그리고 뭐 6T 분류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국가 R&D 관련된 이제 통계 정보를 조금 정확히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NTIS에 들어가셔서 이제 과제를 검색하고 실제로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관련된 이제 분류 체계별로 이제 그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되어져 있고 이런 분류 체계 기반으로 저희가 통계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통계치를 제공했었을 때 저희는 이 분류 체계로만 하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분류에 없는 이제 기술들도 새로운 기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 체계 기반으로 먼저 1차안을 만들고 그다음 키워드 분석 기반으로 관련된 과제나 연구자분들의 이러한 데이터를 추가해서 최종적으로는 네, 통계 서비스 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분류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희는 두 가지 케이스로 조금 나눴습니다. 저희 NTIS에서 취급하는 분류 체계의 경우, 예를 들면 과학기술 표준 분류나 6T 분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러한 분류를 추천해 주는 모델을 이미 개발했고 서비스화하고 있습니다. NTIS에서 과학기술 표준 분류 추천 서비스를 들어가신 다음에 예를 들면 이 과제에 대한 요약 정보를 입력하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이 이 과제는 뭐 어디에 속할 것 같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산자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분류 등 이제 부처 분류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대국민 서비스고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요즘 한참 핫한 SLLM이나 그 전에 핫했던 버트 계열 모델들은 사실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CPU에서도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독트백의 KNN 이제 K 네이버후드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 방법을 써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도 이 단순한 머신러닝 모델을 서비스에 붙인 이유라고 하면 이제 이 분류 추천을 위해 사용했던 데이터를 로그를 보니 대부분 과제 요약문이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센텐스 트랜스포머 같은 최신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성능이 높은 모델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NTI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데이터 분류 체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종 분류 체계 간 연계 자동화 모듈이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NTIS는 과학기술 표준 분류, 6T 분류, 국가 전략 기술 분류 체계에서만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연구자에게 채용 정보랑 뭐 자격 정보 시험 등을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추천 기능을 좀 제공하려고 했는데 다만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추천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처음에는 센텐스 트랜스포머 같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 볼까 고민도 했는데 당시로서는 이제 사용자별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또 실시간 클릭 로그도 한번 반영해 보자라는 요구가 그때 당시에 있어서 실시간성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무거운 모델보다는 이제 그 연구자가 수행한 뭐 과제도 있고 연구자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분류로 분류된 분류도 있으니 이걸 단순히 과학 고용 직업 분류 매핑해서 그 분류에 매핑되는 정보 이제 취업 정보나 채용 정보, 자격 시험 정보를 추천하자라고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네. 먼저 이 분류 체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 분류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과학기술 표준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관리하는 이제 체계로서 연구 및 응용 분야의 분류로 사용되고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시게 되면 그 결과를 입력했을 때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3개의 대분류, 370여 개의 중분류, 그리고 약 2,900여 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예시로 보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분류는 정보통신, 중분류는 정보이론, 소분류는 실시간 시스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고용 직업 분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대분류 13개, 139개의 중분류, 420여 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텍스트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키워드 기반으로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1대1로 매칭되지 않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이종 분류 체계 간의 연계를 했었을 때 보면 전문가 분들을 투입해서 수동으로 작업하거나 그때그때 규칙을 만들어서 매핑하는 규칙을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류 체계라는 것이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고 뭐 짧으면 2년, 뭐 길면 3, 4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똑같은 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걸 자동으로 이종 분류 체계를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첫 번째 저희가 만들어 실제 적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분류 체계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적 특성을 고려해서 단어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고 또 단순히 단어 간의 형태소 기반에 직접 매칭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트라는 딥러닝 자연어 처리 유명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유사도를 비교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텍스트를 전처리합니다. 이제 분류 체계의 명에 불필요한 용어나 뭐 특수 기호나 주로 반복된 뭐 전문이라는 단어 같은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은 다음에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중분류단에서 두 분류 체계 간에 이제 일치하는 것인지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분류단에서 버트라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소분류의 단어별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별 인베딩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고요. 그 유사도가 0.4 이상이면 이제 그 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유사도가 높은 것 순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알고리즘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일일이 논문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학, 정보통신, 법학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사용한 지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힛 레이쇼랑 프리시전, 리콜 등을 사용했고요. 당연히 단순히 키워드 기반으로 매칭하는 것이 성능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엔 버트를 사용한 이제 모델 베이스드 방법이 높았고,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순차적으로 사용한 저희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성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00%가 절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저희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휴먼 인더 루프해서 사람이 직접 검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모델이 예측값을 뱉었을 때 컨피던스가 높은 값들은 이제 자동으로 매칭되게끔 했고요. 이제 그 컨피던스가 낮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 매핑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사실 정확도가 낮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 것은 이제 센텐스 트랜스포머라는 계열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버트 기반을 뽑지 않고 센텐스 문장에서 임베딩을 뽑는데 특화된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임베딩을 뽑고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표준 분류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라는 거에 매칭되는 이제 직업 분류 코스들을 찾고 싶으면 이제 그 쿼리에 대한 임베딩을 뽑고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각각의 분류에 대해서 임베딩을 뽑은 다음에 코사인 시뮬러티를 구하고 가장 유사한 것을 이제 유사하다고 뱉는 방식인데, 제가 정성 평가를 했었을 때 버트 기반의 기존의 방식보다 이 센텐스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식이 더 높은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정보 간단히 코드만 작성하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쿼리 넣으면 가장 유사한 5개를 찾는 걸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를 이제 쿼리로 넣었을 때는 이제 관련된 한국 고용 직업 분류 리스트에는 뭐 웹 운영자, 정보 시스템 운영자,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뭐 통신공학 연구원, 하드웨어 기술자 이렇게 골고루 잘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진짜 신속하게 이종 분류 체계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술들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게 LLM이라고 하죠. 사실 저도 LLM을 개발하는 부서에 있고 현재도 저희만의 LLM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과학기술 표준 분류와 이 직업 분류를 매칭하는 걸 챗GPT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프롬프트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나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거고 매칭되는 걸 찾아주러 하고 이제 고용 직업 분류를 리스트를 쭉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센텐스 버트와 결과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좀 찾아두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챗GPT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만든 모델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모델에도 좀 테스트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만든 모델은 이름은 좀 곤이라고 불리고 있고 논문이나 연구 정보에도 연구 보고서를 학습한 이제 과학기술 정보 특화 LL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이미 허깅 패스에 7월 말에 공개를 해서 사실 조금 저희 8B 조금 작은 모델 상에서는 한국어 기준으로 1등을 한 모델입니다. 현재는 좀 다른 모델들이 나와서 순위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7월 말 기준으로 1등을 하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며 또 레그 즉 검색 증강 생성 태스크를 했었을 때도 이제 업스테이지에서 GPT-4 기반으로 한 모델보다는 살짝 낮지만 업스테이지 솔라나 업스테이지라 GPT 3.5를 함께 적용한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서 네, 이런 모델도 여기 한번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바로 챗GPT처럼 긴 텍스트를 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센텐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1차적으로 30개 유사한 유사한 한국 고용 직업 분류 리스트를 뽑았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 고니한테 입력값을 주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것을 비슷한 분류를 찾아줘라고 했을 때 맨 오른쪽 보이시는 것처럼 잘 찾는 것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조금 쉬운 태스크가 아니라 조금 스마트 팩토리 운영 서비스와 같이 지금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없을 것 같은 애를 좀 어려운 걸 테스트를 했는데도 이제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레그를 하고 저희 고니에 넣었을 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니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알고리즘 다른 모델을 넣는다면 충분히 LLM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혁명인데요. 이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같은 기업이지만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이라고 부르지만 퀴스티, 또 어떤 뉴스에서는 한국과기정보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오타가 나서 한국 정보연구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NTIS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저희가 다른 외부에 있는 데이터와 연계를 했었을 때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종 출처에 대해서 이제 연계 시 이혁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뉴스 데이터나 외부에 있는 특히 외부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 기관과 이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려면 매핑을 하려면 이제 이혁명을 좀 처리해 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는 제가 투입되기 전에는 이제 기존의 문자열 매칭 방식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방식들은 오기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좀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혁명 예를 보시면 아까 키스티 예도 있지만 카이스트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 과제를 수행했을 때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입력한 데도 있지만 약어인 카이스트, 대문자, 소문자 입력한 데도 있고요. 부서명까지 연구소 명까지 입력한 데도 있고요.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면 N을 한글로 적은 데도 있고 특수기호로 적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기관 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통체적으로 기업별로 통계를 내는데 이 이혁명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통계치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도 이 기업명들이 과연 같은 기업을 나타내는지 찾기 위해서 저희는 사전학습 언어 모델은 버트를 조금 활용했고요. 저희가 맨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혁명 기업 리스트랑 사업자 번호, 매칭된 대표 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과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있는지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처리를 필요하고요. 저희가 텍스트 간 유사도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주식회사, 사 이런 데이터 필요 없는 정보들은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LCS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두 문자열 간의 가장 긴 공통 부분의 문자열 비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제 유사도를 한번 비교를 하고 그 다음 버트를 통해서 그 기업명에 대한 인베딩을 뽑아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LCS 유사도는 0.78이고 버트는 0.9점. 이 두 개를 합친 것은 0.168 이런 정도 이렇게 점수 피처가 나오게 되고 이 피처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100개 정도만 만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류 모델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간단한 분류 모델이 나왔고 실제 NTI에서 적용했었을 때 약 68만 건의 R&D 과제 데이터 중에서 이 모델 기반으로 1,500건 정도가 잘못 입력된 걸 확인을 하고 수정 처리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는 이 마케시안, 인벤, 아이펙스 이런 회사인데 이렇게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부경대학교인데 신흙전공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그를 분석해 본 결과 이게 보통 과제를 입력했었을 때 그 주관 기관을 입력해야 되는데 위탁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았고요. 보통 이 경우가 국민대학교와 상지대학교의 경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좁은 편 기간에 점검을 하지만 사실 100%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챗GPT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사실 챗GPT에 이제 카이스트, 키스티, 코티 같은 것들을 기관을 넣고 이혁명끼리 그룹핑 해달라고 했을 때 정확히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니에도 넣었는데 제가 발표 자료는 추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 및 LLM을 통해서 이제 쉽게 실무에서 필요한 분석을 위한 정보를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광선 선임연구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세 분 발표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10분씩 하시는 거를 8분씩 정도로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통계청 김서영 과장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논평까지는 뭐 하고요. 그냥 제가 이 자료를 받고서 실은 제가 이제 박민규 교수님 자료 주로 많이 공부를 좀 해봤고 이제 그 관련된 그냥 그동안에 통계청에서 겪었던 경험과 이 바탕으로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측면에서 좀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교수님 워낙 어려운 수식이 들어있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수식이 들어있는 자료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한 번 더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최근 우리가 이제 증가하는 그 비확률 표본을 확률 표본 자료랑 어떻게 결합해서 잘 추정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그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별히 아까 페널티 파라미터 셀렉션 어떤 방법을 제안하셨고 이제 이를 그 모형기반 편향과 가중치 분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확률 표본을 이용한 추론들이 되게 모형에 되게 민감하게 되는데 이제 다양한 다른 자료로부터의 보조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피션시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케이스 하나의 사례라고 보여지는 과제라고 봅니다. 굉장히 실은 이제 제가 직접 비확률 표본을 이용한 통계청은 실은 비확률 표본을 아직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최근 불과 몇 년 내에 이런 방법론적 연구도 있지만 굉장한 논의, 논란, 토론, 토의 이 비확률 표본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용해도 되는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논의들을 그런 관련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와중에 실은 국내에서도 나름 지금 통계 개발원을 중심으로 국가 통계에서 어떻게 이러한 비확률 표본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들을 하고는 있지만 실은 많이 왕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기대만큼. 근데 오늘 발표가 그래서 더 좀 반갑고 의미도 있고 한번 우리한테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그 표본 조사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총조사 같은 것도 하고는 있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통계청에서 하는 지금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까지가 확률 표본이고 어디까지가 비확률 표본일까? 그 경계점에 가면 이게 같은 게 아닌가? 제가 확률 표본도 어쩌면 확률 표본을 어떤 포함 확률을 가지고 추출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아까 교수님 발표자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그게 잘 그렇게 예쁘게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대체 표본도 쓰고 또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정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비확률 표본도 나름 아까 할당 표본처럼 나름 잘 설계된 뭔가의 이런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비확률 표본을 조금 저렴하게 좀 편리하게 추출을 해서 잘 추론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좀 제 스스로 저도 뭐 통계를 뭐 좀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 경계점이 되게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이제 표본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고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왜 확률 표본을 이렇게 의심하는 걸까에 대해서 보면 비표본 오차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비표본 오차를 측정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비표본 오차를 줄이겠다라고 하지만 얼만큼 줄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에 저희가 항상 어떤 통계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한 번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실은 이 현실 세계에서 확률 표본이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정규 분포가 맞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런 얘기 우리 그 기본 통계 배울 때 했었던 얘기인데 안 맞죠. 근데 그냥 맞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적당한 가정하에 보편 사이즈 늘어나고 이러면 맞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많은 추론들을 하게 되는데 실은 지금 추세에 아마 비확률 표본이라는 것도 확률 표본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발표 교수님 발표를 계기로 과연 국가통계에서 언제쯤 이러한 고민들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실은 아직은 되게 갈 길이 멀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직은 모형 추정도 우리 국가 통계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그냥 현장 조사에 의존한 또는 이제 지금은 행정 자료나 뭐 다양한 소스 자료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그냥 그 자료를 특별한 정제 없이 제가 말하는 정제를 함은 어떤 확률 표준화 과정, 확률 표본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 자료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통계들도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러한 그 비확률 표본이라든지 모형 추정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국가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좀 고민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은 이제 통계청에서도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비확률 표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조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어쩌면 저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자료가 넘쳐나요. 우리 행정자료 빅데이터라고 많이 쓰지만 과연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막 통계를 만들면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개인은 편향이 없는 건가? 굉장히 편향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이즈가 크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도 실은 이것도 크게 보면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비확률적인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녹아 있을 텐데 왜 그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쓰고 있는지라는 고민도 조금 해보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제약을 막 옆에서 저기 막 자장께서 막 시계를 보고 계셔가지고 아니요.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좀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 이제 제가 그 이제 사업주 조사도 하고 가구 조사도 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왜 안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 조사 탱기 비용을 줄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안 되는 어떤 확률 표본에 대안으로서의 비확률 표본을 우리가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폭넓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은 국가통계에서 확률 표본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확률 표본이라는 건 조사 추정이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골드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률 표본이라는 것의 밑바탕을 깔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보조 정보로서의 하나 보조 수단으로서의 비확률 표본을 제가 좀 접목을 했을 수 있는 그 아까도 여기도 오늘 세션 자리가 결국은 크게 보면 데이터 통합이라는 다양한 출처 자료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활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추출 측면에서는 확률과 비확률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또는 소스 입장에서는 행정 자료나 조사 자료나 뭐 빅데이터나 다양한 출처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아까 매칭의 이슈들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늘 우리 이제 심포지엄이 매년 열리면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자리 이 세션이 결국 한 번 더 우리들한테 그런 고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이슈는 아니지만 좀 그 두 번째 우리 이제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우리 여기 통계청 계신 분이 어떤 예제에 저게 해당되는 거지라고 좀 궁금해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이해의 근간을 좀 두고 좀 설명을 하자면 아마 이제 경시적 자료에 저희 통계청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애가 가구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그 가금복 같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패널, 뭐 로테이션 패널, 유사 패널이죠. 그 패널 자료 같은 경우도 경시적 자료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월 하는 대부분 동향 자료들은 대부분 다 경시적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활 같은 경우 매월 가구 방문해서 똑같은 가구에 매월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 동업의 산업 동역 같은 경우 매월 한 업체에 가서 동일하게 매출액 조사해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오늘 교수님이 예제를 주셨던 경시적 자료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게 와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잘 무응답이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대부분의 동향 자료들은 잠정 형태로 많이 발표를 하고 뭐 2달, 석 달 후에 확정을 하는 형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잠정 형태로 그냥 조사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은 왜 매출액을 안 알려주지? 못 만나서 못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갔는데 저번 달 업체 사정이 안 좋았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답을 안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미싱이 생기는데 그럼 그걸 누가 채워오냐? 현장에서 조사원들이 대략 잠정적으로 이 정도 매출이 생겼을 거야라는 가정하에 잠정치를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요. 그게 이제 2-3달 후에 확정을 시키죠. 다시 확인을 하고 그도 안 되면 저희가 나름의 통계청도 임퓨테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임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혹시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통계청에서도 수많은 경시적 데이터를 일어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시점에서의 무응답을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무응답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우리 다중 임퓨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핫덱이라든지 콜덱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시적 자료들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셨을까라는 그냥 제가 부연 저희 통계청 직원분들을 위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김서영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강상욱 교수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강상욱입니다. 저는 이근백 교수님이 발표하신 경시적 자료에서 결측 처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근백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거의 60장 가까운 슬라이드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그걸 기반으로 열심히 이 토론 부분을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부분을 다 날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짧게 이근백 교수님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짧게 질문 드리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김서영 과장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전 인트로 세션에서도 소득 이동 통계 구축 및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성민 사무관님께서 이 경시적 자료에 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듯이 경시적 자료는 이제 횡단 자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이런 경시적 자료에서는 아까 이근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의 특성상 이제 일반 다른 자료보다 결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측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사실 이 결측 처리에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뿐 아니라 어떤 통계적 방법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무슨 방법을 언제 사용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무슨 방법을 언제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근백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실제 이제 경시적 자료 분석을 할 때 이제 결측이 발생했을 때 실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측 자료를 처리를 해야 되는가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을 3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완전 개체 분석과 마지막 관찰값 대체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결측 처리를 위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심각한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또 바이어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완전 개체 분석이나 마지막 관찰값 대체법을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의 적용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간단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은 실제 자료의 분석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간단한 결측 처리 방법을 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무시 가능 결측 조건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무시 가능성은 임의 결측이랑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모수의 독립성을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수의 독립성은 이제 모수가 분리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모수의 독립성 같은 부분이 실제 경시적 자료에서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만약에 임의 결측은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이 모수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측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을까? 아까 멀티플 임피테이션 같은 방법을 무시 가능 결측 조건 하에서는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수의 독립성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가정이 만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경우에 결측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아까 이근백 교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어 하셨다는 부분인 가장 말씀하시고 싶었다고 하신 부분이 이제 비임의 결측입니다. Missing Not at Random인데요. 이게 이제 결측 메커니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완전 임의 결측이나 무시 가능한 결측보다 훨씬 더 복잡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 이제 방법을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는 이제 비임의 결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시적 자료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결측 처리 방법에 대한 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토론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죠? 네,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강상욱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진혜승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시면 바로 강 교수님이 하신 말씀, 질문하신 거, 이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은 신뢰성 있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의 그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 연구를 하면서 필요한 게 정책을 내기 위한 근거 데이터인데,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신기술 관련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모수 추정도 어렵고, 그리고 분류 체계도 안 돼 있고 이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박민규 교수님하고 이근백 교수님의 이제 비확률 표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그런 발표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엔지니어 베이스고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발표하신 장광선 선임님의 내용이 굉장히 좀 와닿는데요. 저도 이제 22년도에 유사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 분류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매칭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언어 모델이 좀 나오기 전이고 해서 저는 빅데이터 분석론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데이터가 약간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때 연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향후 연구를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언어 모델이 나온 이후에 이제 제 연구도 좀 이걸 적용해 보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가 나온 이후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이제 일반인들도 굉장히 이제 이 언어 모델에 대한 인식이 커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해졌다, 이런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런 기술들은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챗 GPT는 그냥 언어를 가지고 뭔가 물어보면 이제 생성을 해주는 데이터를 내주고, 그리고 그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좀 시도를 했지만 어려워하는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이제 언어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언어 모델이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이제 단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신뢰성 부분에서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아주 뻔뻔히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통계에 이 언어 모델을 사용하려면 요게 이제 가장 그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요것도 이제 뭐 지금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언어 모델이 그 미리 이제 학습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추론을 하는데 그 학습 데이터의 문제에서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데이터가 그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도 있고 뭐 편향된 데이터도 있고 좀 아웃데이터된 데이터도 있고 요러기 때문에 그 장광선 그 연구원님도 이제 뭐 요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오픈 소스 이용해서 새로운 그 언어 모델 개발해서 이제 사용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하나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전에 언어 모델이 굉장히 기능이 좋고 그다음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 뭐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켜서 기존의 그 도메인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굉장히 좀 정확성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자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제 새로이 개발되는 큰 언어 모델과 어떻게 이제 그 비교를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나 신뢰성 문제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 보안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다음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굉장히 고민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결이 뭐 통계나 다른 분야에 그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레그나 그 스몰 LMN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좀 비용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존의 그 큰 뭐 챗 GPT나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나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지금 프롬프트 뭐 엔지니어링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통계에서 적용하기 위한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도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좀 전에 뭐 말씀하신 그 표본을 모으는 문제나 그다음에 결칙처를 처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언어 모델이나 그런 그 신기술인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발표하신 분한테 이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제일 이제 하나만 뽑자면은 제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의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라든가 뭐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 콘이라는 거를 개발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 중에 그래도 가장 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개발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저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진회승 책임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교수님께서 두 번째 아까 강 교수님 하셨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멘트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단은 가장 마지막 질문이 저희가 개발한 SLLM의 권위 관련된 질문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모델을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델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챗GPT나 클로드나 같은 상용 API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LG의 엑사온 같이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법, 챗GPT API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진 내부 데이터가 오픈 AI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엑사원 같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학습하는 경우에는 GPU가 뭐 A100 기준으로 2,000장 이상 필요하는데 이걸 학습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은 손에 사실 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은 보안 데이터가 있는 이제 공공기관은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3라는 모델의 이제 연구 보고서, 논문, 저희가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정보를 학습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공공기관이나 이제 과학기술을 다루는 기관에서 조금 이제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그리고 저희는 9B나 8B, 5B 이런 작은 모델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커스텀 GPU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공개해서 이제 이러한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를 조금 기여해 보자라는 의도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모델을 개발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모델을 7월 말에도 1차 공개했고 이제 2차 공개가 9월 말로 예정되어져 있고 11월 달에는 70B 큰 모델까지 조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뭐 라마에다가 추가적으로 사전 학습을 하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도 GPU도 몇십 장 들어가고 많은 전기료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든 기관, 공공기관이 이러한 LLM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은 저희가 베이스가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여기서 각자 태스크에 맞는 모델을 저희가 맞게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고, 그게 아니면 간단하게 튜닝 정도나 이런 것들은 수요처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좀 택해서 모델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아까 이러한 모델들이 모든 태스크에 다 이제 적용돼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없으니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레그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기존에 있는 레거 시스템에서 검색된 결과를 기반으로 LLM이 답변하는 방식을 저희 모토로 삼고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곤이라는 모델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고 학습하고 API에 배포하고 이러한 파이프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모델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LLM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하고자 앞으로 이제 모델들을 개발할 거고요. 아마 저희 기관 홈페이지나 저희 기관 허깅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모델들을 추후에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이근백 교수님 답변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완전 개체 분석이랑 마지막 관찰을 집어넣어가 하는 거를 언제 쓰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쓰지 마세요. 쓰지 말라는 게 제 원칙인데 대답인데, 예를 들어 스모킹 관련 스터디를 하는데 아까 중간고사 성적을 배렸어요. 그리고 기말을 미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이 드롭했기 때문에 남는 거는 수업을 완전하게 중간 기말 다친 학생들 성적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평균을 내면 당연히 평균값이 올라가겠죠. 왜냐? 실험 배린 애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MAR 미싱이라고 생각하고 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간고사까지 친 성적은 집어넣어 갖고 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체 마지막 값 집어넣어가 하는 거는 쓰시지 말라고 제가 레코멘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무시 가능하에서 이제 그 모수가 디스조인트 된다 이렇게 독립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딱 갈라지게 될 때 보통 우리가 이그노러블 미싱, MAR 미싱 또는 미싱 컴플리트 랜덤 두 개를 합쳐가 그냥 이그노러블 미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안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비통계학 통계학 하시는 분들도 이그노러블 미싱이 그냥 MAR 미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격하게 구별하자면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아까 모수가 갈라져야지만 아까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취했을 때 세타에 관련되는 부분만 남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아까
그 알라이에 관련되는 파트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ignorable missing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두 개가 독립이 안 되는 경우는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ignorable missing이면 MAR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난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쓰실 때 그냥 일반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다 MAR missing으로 해갖고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 MAR missing이다 그러면 그 missing 데이랑 RI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G를 돌리실 때는 이제 그거를 고려해갖고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missing not a random 이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frequentist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sensitivity analysis를 recommend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identify 되지 않는 모수들을 identify 되는 부분이랑 그 아까 델타로 표시했는 그 sensitivity 파라미터로 갈라서 그 sensitivity 파라미터의 값을 우리가 전문가 있는 데서 받아갖고 레인지를 잡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20에서 제로의 레인지를 잡았는데 그걸로 쫙 그 뭐 소수점 단위로 자르든지 해갖고 피팅을 쭉 해갖고 그림을 그려갖고 컨투어 플랫이죠. 그걸로 해갖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프리퀀티스트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고 베이지안에서는 이제 그 센시티비티 파라미터에다 프라이어를 아까 그 전문가가 마이너스 20에서 0까지였다 그러면 거기에 유니폼 마이너스 20에서 0 이런 분포 같은 걸 줘서 어떻게 만들어가 포스티리어를 만들어갖고 그걸 토대로 해가 포스티리어 민을 토대로 해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서 계속 미싱 쪽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김서영 교수님이 아까 패널 자료 분석할 때 채워 넣는다고 나가서 뭐 그 조사하는 분이 알아서 채워 넣는다. 그게 이제 싱글 임퓨테이션 같은 방법으로 채워 넣으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통계학에서는 아까 미싱 분포가 observe 값이 기분데 MAR missing일 때 그 observe 값이 조건부로 들어가서 missing에 대한 분포가 유도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값을 그 난수를 발생시켜 갖고 채워 넣는 게 이제 싱글 임퓨테이션인데 그거를 이제 조사원의 개인적 경험을 기초로 해가 채워 넣는 건데 우리 이제 통계학에서는 멀티플 임퓨테이션 그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MAR 미싱 또는 ignorable 미싱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매출이 팍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싱이 일어났다는 의미니까 미싱 나로 랜덤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뭐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질문 하나를 마지막 박민규 교수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전과 달리 정답을 모를 때 추정 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공식 통계에서 비확률 표본의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통계학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정답을 알면 사실 뭐 통계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선거에서는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사실 통계학에서 뭐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추론의 결과, 특히 추정량에 대한 어떤 평가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편향하고 분산을 가지고서 하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first movement하고 second movement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 역시 추정값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하는 이슈는 사실은 아직도 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추정을 했을 때에 그 추정량이 가지고 있는 통계적 성질들을 우리가 규명할 수 있을 때가 많고 그래서 분산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본 이론이 아니라 소표본 이론에서는 보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몬테카를로 뭐 바이어스라든가 그다음에 분산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 우리가 통계적 논의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라이클리우드도 얘기하잖아요. 라이클리우드는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인데
그러니까 확률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또는 통계적인 결론을 내는 게 거의 어렵고 평가하는 것도 거의 어렵죠. 그런데 국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가정이나 어썸션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확률적으로 뽑았고 확률 메커니즘을 잘 알고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고 싶은 거고. 그 미국에서 그 벌써 제가 2002년이니까요. 2002년 대선 때도 그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라고 하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각 주의 이제 예산이라든가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한 선거인단 수 결정을 할 때도 보면 실제 그 나이브한 카운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서 흑인이면서 고령자는 훨씬 언더 카운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수하게 센 숫자로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어떤 통계적인 기법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아까 말씀하신 MAR, 뭐 ignorable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정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통계들은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확률 표본을 주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아까 우리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 발생하고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확률 표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퇴색시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러니까 비확률 표본이 주가 될 수는 없지만 비확률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도 활용해야 되고 이게 확률 표본, 비확률 표본 이슈로 갈 거냐, 우리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나갈 거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의 변화의 모멘텀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본이라도 과연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변수 기준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들을 제공하느냐. 근데 이게 확률 표본, 비확률 표본의 그 분리처럼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건 케이스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험적 연구가 좀 쌓여야 사실은 결론이 아니면 사용 여부에 대한 어떤 그 공론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그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통계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러한 그 시적절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비확률 표본의 정확성 향상, 우리 박민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 다음에 비의미 결측의 적절한 처리, 이금백 교수님 발표하셨던 내용들은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꾸준한 노력, 연구에다가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세션 2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유익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6분과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신기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